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한 상태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 일본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가 끝나면 이보다 더 무서운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뭔가요? 미국이 100년짜리 국채를 찍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뭐 관세 부과 정책 이유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건 없긴 합니다만, 그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네. 이분이 쓴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백악관 입성하기 전에 허드슨베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금융투자 회사에 있을 때 쓴 보고서거든요. 지난해 한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목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노믹스의 뭐 교본 이렇게 불리기도 그렇군요. 하는데, 네.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관철시킨 뒤에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오. 여기에 대한 뭐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조금 축약을 해보자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일단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더불어 제조업을 되살려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거는 달러 기축 통화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고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무역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내용인데, 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뭐 센츄리 본드로 불리는 100년짜리 국채인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키워드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그림이 있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일맥상통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달러 체제의 모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기축통화는 전 세계 무대에서 금융이나 뭐 결제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 건데, 기준인 거죠. 맞죠. 네. 통화가치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교역을 한다. 근데 원화랑 엔화 가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 누가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다라고 이게 정해져야만 서로 이렇게 뭐랄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아니면 서로 우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팔 때는 음. 원화의 돈값이 싸고 엔화가 비싸야 됩니다. 그래야 네.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내가 살 때는 반대로 예, 반대가 원화가 되죠. 비싸고 엔화가 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예전에는 금이 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자리를 달러가 물려받았고, 우리는 그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르거든요. 정치 경제 시간에 배웠던. 맞습니다. 예. 그리고 1971년엔 금이랑 달러가 같이 하던 걸 온전히 달러가 이제 넘겨받은 거죠. 예. 그때는 우리가 이거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예. 달러가 기축 통화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준비 자산으로 달러를 사들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대비할 수 안정적이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해외의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 뭐랄까 달러를 네. 항상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다 각국이 다 사니까. 그렇죠. 예. 각국이 다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항상 강달러를 유지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네,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원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미국 경제가 혼자 잘 나가서 달러가 비싸진다고 하면 요건 좋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건데,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균형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매우 좋아서 돈을 잘 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오릅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파는 그 나라 기업의 상품의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러면 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나빠지고,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통화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다시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많이 팔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경기가 또 살아나게 이렇게 되는 돌아가는 거예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강달러다. 달러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매 순간 교육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보다 물건을 항상 비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그 1차적인 결과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이고,
무역으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기축 통화의 위치를 지키려면 또 강달러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또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또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무역 적자에 재정 적자 이렇게 쌍둥이 적자까지 이어지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트리핀이라고 하는 인물이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붕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축 통화는 지키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제조업이 망하고 네. 그래서 막대한 쌍둥이 적자를 쌓는 이런 미국의 모순적인 상황 자체를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 자체는 이 굴레 같은 딜레마를 벗어나겠다. 예.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얘기도 계속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벗어나겠다는 건지. 그 첫 번째 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에요. 일단 관세를 올리면 당장에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네, 어쨌든 네.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재정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거고, 물론 뭐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하니 뭐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어느 정도 다시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간 미국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강달러,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보면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관세를 많이 매기지 않는 건데, 근데 중국은 7.5%, 독일은 5%, 인도 같은 나라는 17%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중으로 분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사실 다른 공장을 해외로 돌렸잖아요. GM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관세를 비슷하게 맞추면 일단 미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공장들도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관세를 올리면 결국은 미국 그 시장 안에서도 물가가 오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좋기만 할 정책의 것인가. 예. 성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게 바로 물가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들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근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없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조짐은 벌써부터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통계치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수치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3월부터는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겼고, 그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물가 지수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반영을 주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유통이 되는 가격들,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는 열연 강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 정도의 가격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근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올려도 물가가 안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근거로 드는 게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서 2019년이었어요.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 물품의 관세를 확 올렸는데, 네. 당시 당시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이 한 18%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내렸거든요. 2018년 한 2.4%였는데 2020년에는 1.2%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관세 부과가 부과해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 때문인 거예요. 아, 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확 올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달러와 비교해서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중국산 물건이 적게 팔릴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위안화 가치는 달러와 대비해서 한 13.7%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덜 팔리면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걸 텐데, 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환율 변화가 관세 인상의 4분의 3 정도를 상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미란 위원장의 주장은 네. 이 환율만 잘 조정이 되면 관세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괜찮다. 미국 인플레에 추가되는 부담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1년, 2년 꾸준히 오르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추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은 한 번에 충격 주고 끝나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큰 수도 영향은 있습니다.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주장하는 건데,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강달러가 이렇게 되면 미국 제조
기업으로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강달러가 따라오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적은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건 약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세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걸로 달러 가치를 낮출 수는 없어요. 달러가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뭐 항구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달러 가치를 낮추는 거는 사실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랬다라고 하면 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 주장하는 게 마러라고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러라고가 나오군요. 그렇죠. 마러라고라고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다라고 네.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든지 플라자 합의처럼 호텔에 모여서 이제 동맹국들을 데리고 호텔에 모여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합의지 사실은 강제 비슷한 거잖아요. 네. 여튼 합의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일단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해주는 동맹국, 우리나라 같은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길어봤자 30년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채권들을 이자가 없는 100년짜리 채권 요걸로 바꿔라. 100년이나. 네. 이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들 네. 이런 것들을 다 100년짜리를 바꾸게 되면 더더군다나 무이자면 100년 동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걱정을 별로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일종의 너무 미국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라는 표현을 쓴 예. 건데 그래서 일종의 미국이 지켜주는 대가를 내라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미국의 단기 국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계속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 자산인 달러의 사용료를 제하고 네. 이자를 주는 거에서 이 사용료를 제하고 이자를 조금 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그러니까 재정 이런 부담을 이 덜겠다는 방법을 거죠. 해도 저 방법을 선택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만 좋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대신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기 때문에 예. 대신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100년짜리 국채를 안 찍는 이유가 100년 동안 가격이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국채들을 많이 발행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만약에 100년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100년짜리 센츄리 본드로 다 바꿔라.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강달러가 약달러 뭐 이렇게 또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재정 적자를 막는 수단인 거고 이게 사실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맹국이 쌓아놓은 준비 자산인 달러를 팔라고 또 강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네. 스티븐 미란이 주장하는 건데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많이 팔리면 시중에 많이 풀어지고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떨어지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동맹국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달러는 약달러로 바뀌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나가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훨씬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그러니까 있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미국만 좋다니까요. 맞습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잖아요. 예, 예. 달러가 부족하면 사실 나라가 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을 그렇죠. 했잖아요.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네, 네.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해요. 마르라고 합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국이 통화 수화풀을 맺어서 필요할 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의 대가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세를 올려서 굉장히 더 힘들었지. 합의를 해주면 관세를 면제해 관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면제해줄게. 네.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좋기만 할까요? 이게 실제로 사실 이루어진다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어서 그러니까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알 수 없긴 많이 합니다만. 당황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 주권을 뺏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통화 주권이라고 하는 게 달러를 가진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출렁인다. 네. 이럴 때 달러를 사거나 팔아서 이 조절을 안정화시키는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사실 달러를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뭐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해외 지급 능력이라고 필요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환율에 따라서 원화가 휘청인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휘청일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만 뭐 이 말하라고 합의라고 하는 게 너무 만화 같은 일이라서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약달러가 강달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발목을 잡을 텐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강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 또 약달러 체제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있었던 전미 경제학회 여기서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네. 관세 정책 시행 이후 1년 혹은 1년 반 뒤에는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정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분명 어떤 방식으로든 약달러 정책을 시도하기는 할 거라고 뭐 한 예상을 할 수 번쯤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물가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니 베넷과 KD 랭의 노래 Exactly Like You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why I've waited